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유세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당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안 후보는 모든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9만 명 가까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이미 8만 5천여 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2만 8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모임 인원을 8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하는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미 외교 당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5월 후반 한국 방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새 대통령 취임일이 5월 9일임을 감안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새 대통령과 5월 후반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등 중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체감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아침이지만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엔 열어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베이징 올림픽이 막을 연 지도 어느덧 12일째가 됐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생애 처음 올림픽에 출전한 김연아 퀴즈, 유영 김혜림 선수가 쇼트 프로그램 10위권에 안착하며 프리스케이팅에 진출했습니다. 도핑 논란 속 개인전에 나선 러시아 피겨 천재 발리에바는 점프 실수에도 1위를 기록하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더 자세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의근 기자, 한미 외교 당국이 5월 후반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 참석자 5월 도쿄 방문을 준비 중인데요. 이때 서울 방문도 같이 추진 중이란 건데 새 대통령의 첫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는 요즘 부쩍 늘어났죠. 사람 없이 운영되는 무인 매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2월 16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거리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시끌벅적한 유세차 많이들 마주치셨죠? 어제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통합 경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권 심판을 앞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유미애 기자입니다. 선거운동의 첫 일정을 부산에서 시작한 이재명 후보는 경제와 국민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전라도 출신이면 어떻고 경상도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습니까?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첫날 유세에서 코로나 방역 실패와 집값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문재인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출에 대출을 끌어모아도 집을 사지 못하는 이런 게 도대체 여러분들 해방 이후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제가 오직하면 공직생활밖에 모르는 제가 이 앞에 섰겠습니까, 여러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복지국가를 약속했고 주 4일째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녹색 복지국가의 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선거운동 첫마디부터 청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데 과학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은 각각 자신의 취약지를 공략하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의 대표 치약지인 강남과 송파에서 하루를 보내고 윤석열 후보는 광주에서 유세를 시작, 전주 등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JTBC 유미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유세버스에서 당원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어제 오후 5시 반쯤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안 후보의 유세버스에서 50대 유세 차량 기사와 지역 선대위원장인 70대 남성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자가발전 장치로 유세용 LED 전광판을 켜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9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모임 인원수는 늘리고 현재 밤 9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을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숫자는 8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검사량이 늘면서 그제 같은 시간보다 3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론 사상 처음으로 9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숫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중환자와 사망자 숫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숫자는 200명대에서 300명대로 올라섰고 하루 61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당장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6명인 사적 모임 인원수를 8명으로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은 밤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확보한 의료체계 역량으로 중환자 1,500명까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가 늘더라도 규제를 일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는 작년 12월 대비 상당히 낮고 이러한 전반적인 유행 상황과 의료체계의 여력들을 좀 고려하면서 백화점과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입구에서 QR코드를 찍는 일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진자 스스로가 동선을 입력하도록 바뀌면서 출입 명부를 기록하는 것 자체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역 패스는 유지될 전망이어서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인식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역망이 붕괴될 수도 있다며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금요일인 모레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어제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하나에 6,000원, 한 번에 5개까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물량이 충분하게 공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의점 직원이 상자에 들어있던 자가검사 키트를 하나씩 포장합니다. 어제부터 한 개당 6,000원에 한 사람이 최대 5개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20개 정도가 입고가 되는데 소분을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오후부터는 이곳저곳 발품을 팔아도 구할까 말까입니다. 다 매진이 됐어요. 아침에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기존에 자가검사 키트를 팔고 있던 약국도 물량 부족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들어오던 물량도 하루 50개로 제한됐습니다. 오늘 들어오기로 분명히 했는데 오늘 안 들어왔어요. 약국 업무도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서 그거를 소분해서 파는 게 어려워요. 가격이 하루아침에 바뀌다 보니 항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선 약국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약사회로는 어제 한 5시 전후로 공문이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장 오늘부터 적용하라는데 그보다 높은 가격에 산 소비자들의 불만과 환불 요청에 내일부터는 온라인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찾는 시민들이 약국과 편의점으로 더 몰릴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 키트 2개 제품을 추가로 허가했다며 충분히 공급될 예정인 만큼 사재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초기 마스크 대란처럼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 되풀이되는 자가검사 키트 품귀 현상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러시아군 일부가 철수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새 국면을 맞는 모습입니다. 푸틴 대통령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도 백악관 연설을 통해 협상을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선로 위로 올라간 러시아군의 전차가 기차에 실려 이동합니다. 들판에서 훈련하던 전차들도 수신호에 맞춰 일제히 철수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훈련을 마친 병력 일부를 철수한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다른 지역에서의 훈련도 계획대로 끝날 거라며 러시아가 곧 침공할 거란 서방의 보도는 정보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한 발 물러났습니다. По поводу, хотим мы этого или нет? Конечно, нет.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мы и выдвинули предложение о переговорном процессе. 그러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연설을 통해 화답했습니다. The Russian government publicly proposed to continue the diplomacy. I agree. We should give the diplomacy every chance to succeed.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제를 달았지만 러시아의 철군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도 떨어져 전날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3.6%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두 대통령이 서로 공개적으로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운명의 한 주를 일단 무사히 넘길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 남양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근처 비닐하우스와 창고 등 건물 15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불이 번지자 소방당국은 최대 5개 소방서에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잔불까지 모두 진화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여의도 나들목 근처에서 차 5대가 부딪히면서 SUV차 1대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사고가 난 차에 타고 있던 6명은 모두 대피했지만 이 가운데 SUV 운전자 20대 여성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을 끄고 사고 처리를 하는데 1시간가량이 걸리면서 퇴근길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일부 중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2, 3도 더 떨어져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고 당분간은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남부 지역은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대 10cm, 호남엔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핵심 국제 뉴스만 짚어드리는 아침엔 월드입니다. 오늘도 국제 외교안보 심층 취재 기자를 맡고 있는 안의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 기자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5월 후반에 한국에 방문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쿼드 정상회의가 올해 상반기 도쿄에서 열리는데요. 쿼드 정상회의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공을 들이는 회의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정상이 참석하는 회의체입니다. 이 회담 일정이 5월이 유력한데 이 회담을 끝낸 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후반 한국을 찾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5월 9일 취임하는 우리나라의 새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새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안 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기 때문에 준비는 인수위 때부터 서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이렇게 어떻게 날짜가 잘 맞물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우크라이나 관련 리포트도 봤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또 다른 변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그 러시아 탱크가 진흙탕에 빠진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그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굴착기가 바쁘게 진흙을 퍼내는 모습도 보이고요. 군인인지 인부인지 사람들 모습도 보입니다. 네. 진흙 속 탱크 10여 대는 러시아 육군의 주력 전차 T-72의 최신 개량형인 T-72B3인데요. 1130마력 이상의 강력한 엔진을 갖췄지만 진흙탕 속에선 속수무책인 걸로 보입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 남부 우크라이나 접경 도시인 로스토프 인근 지역에서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흑토지대는 유럽의 곡물창고로 불릴 정도로 비옥한 지대인데요. 대신 봄철 해빙기에는 진창으로 변화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탱크나 전차 등의 이동이 어려워지게 되는 건데요. 과거 나폴레옹 군대나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를 침공한 독일군도 이 진흙탕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어떤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지금 저렇게 진흙탕이 된 건데 이렇게라도 좀 평화가 지속될 수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벨기에에서 주 4일제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일부 대선 후보들도 주 4일제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벨기에가 근무 시간의 유연성을 높여서 주 4일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시장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벨기에 근무 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38시간이고 최장 하루 8시간을 넘을 수 없게 돼 있는데요. 이걸 하루 최대 9시간 30분 근무하고 이걸 나흘 동안 하게 되면 3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주 4일 근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한 주는 더 일하고 다음 한 주는 더 적게 일해서 주 38시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벨기에 총리와 한 시민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Is dat we mensen meer vrijheid geven en ook bedrijven meer vrijheid geven over de manier waarop de arbeidstijd wordt ingevuld. Ik denk bijvoorbeeld aan de mogelijkheid om meer uren per dag te gaan werken, om 1 dag minder te werken. Dus bijvoorbeeld de mogelijkheid om dezelfde arbeidstijd te kunnen vervullen op 4 dagen. Donc moi je pense que donner une flexibilité aux employés, c'est une excellente idée en fait réellement. Comme ça on peut s'organiser autrement, éventuellement avoir effectivement un week-end de 3 jours, s'organiser si on a des enfants c'est plus facile. 또 직원 20명 이상의 회사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준수해야 하고 이 규정은 이미 연방정부 공무원에겐 이달 1일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근무 시간 이후에는 상사의 전화나 이메일, 메시지 등에 답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와, 이렇게 38시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체감상 확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이런 이야기가 오가니까 또 지켜볼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제나입니다. 멕시코에서 겨울을 보내던 철새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멕시코로 가보시죠. 한적한 골목, 하늘에서 무언가 쏟아져 내립니다. 폭탄이라도 터진 듯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가 흩어지는 모습인데요. 다가가 보니 땅에 부딪힌 새들이 죽어 있습니다. 멕시코 북부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던 노랑머리 찌르레기인데요. 빗자루로 쓸어 담아야 할 정도로 죽은 새들의 수가 많습니다. 고압선에 감전됐거나 난방기에서 나온 유독가스를 흡입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데요. 일부 조류학자들은 새들이 포식자의 공격을 피하려고 급선회를 하다 땅에 부딪혔을 거란 추측을 내놨습니다. 멕시코 당국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복슬복슬 하얀 털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신나게 뛰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여운 고양이, 자세히 보니 얼굴에 눈이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눈 없는 고양이로 유명한 모эт인데요. 2014년 중동 지역 오만의 한 불법 펫숍에서 태어났는데 오랫동안 오물이 뒤엉킨 환경 속에 방치돼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후 보호단체 회원에게 입양됐고
정성 가득한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을 되찾았는데요. 비록 앞은 안 보이지만 활발한 성격의 모해. 이 모습에 반해 수십만 명의 랜선 집사가 생겼습니다. 묘생역전, 앞으로도 모해새의 행복한 모습 많이 보고 싶네요. 구릿빛 피부, 반짝이는 은색 머리카락, 카메라를 압도하는 강렬한 눈빛. 매력적인 이 할아버지는 스페인의 90세 모델, 안드레 가르시아 카로입니다. 2년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였는데요. 사진작가인 증손녀가 할아버지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 잡지사에 보내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에 자유로운 분위기로 스페인의 왕이라는 별명도 붙었는데요. 세계 유명 패션 브랜드와 패션 잡지들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이를 신경 쓰지 않고 인생을 즐기는 모습, 정말 멋있어 보이네요. 지금까지 제나였습니다. 35년 전 서울로 향하던 칼 858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죠. 당시 북한의 소행이라는 김현희 씨의 진술 말고는 지금까지도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동체가 어디에 추락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2년 전 미얀마 앞바다에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정부가 858기가 맞는지 현장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서울로 가던 칼 858기. 인도양 상공에서 사라져 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모두 실종됐지만 유해나 유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앞바다에 칼 858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주장이 2년 전 나왔습니다. 정부는 현지 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미얀마 군부 쿠데타 때문에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칼기 동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미얀마 현지 조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 정세 불안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얼마 전 한 수색업체에 25억 원을 주고 현지 조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원래 지난해 20억 원에 계약했는데 업체가 지연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7억을 올려달라고 요구해 협상 끝에 5억 원을 올려주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조사 비용을 주기 위해 정부는 한 원가 계산 회사에 비용 산정이 적절하다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용역도 맡겼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전문가 분석을 의뢰한 결과 미얀마 앞바다에서 발견된 칼 858기 동체 추정 물체가 신빙성이 있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해부터 현지 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현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조사가 35년간 풀리지 않았던 사고 원인을 밝혀낼 단초가 될 걸로 기대합니다. 한순간도 뭐 행복하고 즐겁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에서 34년을 보냈는데 이제는 찾을 수 있어야죠.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동체라는 게 확인되면 왜 추락했는지 조사해봐야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해를 수습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오래돼서요. 백골도 많이 붕괴되거나 훼손됐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유해가 있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카페 수익 등 광복회 수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인 용도로 쓴 의혹을 받는 김원웅 광복회장이 회원들과 마찰을 빚다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사퇴를 거부해오던 김 회장이 해임 여부를 묻는 임시총회를 여는 걸 받아들인 건데요. 그런데 투표 일정과 방식이 또 논란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광복회가 이틀 전 김원웅 광복회장 명의로 대의원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오는 18일 광복회장 불신임한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겠다는 내용입니다. 수익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둔 김 회장은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일부 광복회 회원들은 김 회장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총회 날짜를 촉박하게 잡고 의결 방식을 직접 투표로 정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회장의 사퇴를 요구해온 이문형 광복회 개혁 모임 대표는 총회 구성원이 대부분 나이가 많고 지방에 있어 코로나 등 여러 상황으로 투표하러 상경하는 게 어렵다면서 반대하는 대의원의 의결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인 보훈처는 실제 관련 규정상 서면 또는 대리인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직접 투표 방식만을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보훈처 감사에서 광복회 수익금으로 6,1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그중 일부를 마사지를 받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일부 광복회원은 오늘부터 여의도 광복회관 점거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미국 전기차 테슬라가 과장 광고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광고했던 것만큼의 주행거리보다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든다는 걸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추위를 타는 건 다른 전기차들도 마찬가지여서 줄줄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테슬라 차 안에서 볼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입니다. 지금은 346km라고 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질수록 이 숫자가 작아집니다.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서 주행 가능 거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는 한 번 충전에 528km 이상 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추운 날 얼마나 주행 거리가 줄어드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소비자를 속인 과장 광고로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00억 원 넘는 과징금이 매겨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영하 7도 이하의 낮은 기온에서 테슬라는 모델별로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39%까지 주행 가능 거리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기차가 추위를 타는 건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BMW의 i3 시리즈, GM사의 볼트,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같은 전기차도 추울 땐 주행 가능 거리가 줄어듭니다. 홈페이지나 안내 책자에서 상온 주행 가능 거리만 알리고 있는 것도 테슬라와 같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지금 나오는 리튬 이온 배터리나 모든 배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낮아질수록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 그리고 에너지가 한 20% 덜 나온다는 거. 하지만 테슬라가 제재를 받으면 다른 전기차도 공정위의 제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추이를 볼 겁니다. 테슬라 모델 S만 가지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다른 국내산 차들도 있고 수입 차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의향도 저희들이 있어요.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테슬라만 조사한 것이라면서도 다른 전기차도 제재할 것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신수빈입니다. 짝퉁 하면 주로 명품 시계나 가방이 떠오르시죠. 골프공이나 텀블러 같은 것도 가짜가 많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계 위에서 골프공이 돌아갑니다. 골프장에서 수거한 공에 유명 상표를 찍어 짝퉁 공을 만드는 겁니다. 흙이나 먼지가 껴있을 텐데 그 박피 과정 거치고 페인팅하고 새롭게 코팅하고 거기다 상표를 입힌 거죠. 붙잡힌 3명 모두 중고 골프공을 닦아 되팔던 업자들이었습니다. 압수한 공은 5만 8천 개, 정품으로 치면 3억 원이 넘습니다. 정품공과 섞어 팔아 소비자들이 알 수 없게 했습니다. 사무실 벽면에 텀블러들이 한가득 놓여 있습니다. 종류만 수십 가지인데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짝퉁입니다. 52살 A씨가 8개월 동안 인터넷으로 판 텀블러만 6만 개입니다. 정품 가격으로 8억 원 정도인데 정품보다 60-70% 싸게 팔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특허청 특별서법경찰이 잡은 상표권 침해 범죄자는 557명입니다. 압수한 상품만 7만 8천 점이 넘습니다. 명품 시계, 가방이 가장 많았지만 점점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일반 용품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요즘 동네에 가게가 새로 생겼다 싶으면 사람 없이 운영되는 이른바 무인 매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육점이나 건어물 가게까지도 무인으로 운영된다는데요. 오늘 아침엔 라이프 경제산업부 구희령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희령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빨래방 이런 건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종종 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좀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 가게 하면 아이스크림 할인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요즘은 아파트 단지에 가면
무인으로 운영되는 밀키트 판매점 굉장히 많고요. 그 반려동물 용품점도 이렇게 무인 가게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네. 저는 무인 정육점 봤을 때 굉장히 신기했었는데요. 이렇게 고기나 건어물처럼 그런 특정 먹거리들도 무인 가게로 운영되는 곳들이 있고요. 네. 옷가게라든지 가방 가게라든지 이런 곳은 가면 뭐 옷을 골라주시고 사이즈도 찾아주시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곳도 무인 가게로 운영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와, 패션 분야까지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이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접하는 것이 아직은 좀 꺼려진다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비대면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뭐 사람이 없는 가게에 이래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관련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난달에 소비자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팬데믹 상황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무인 가게를 이용하겠다. 이런 소비자가 77%나 된다고 합니다. 와, 77%요? 네네.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이렇게 뭐 나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부담 없이 뭐 다른 사람을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뭐 가격이 굉장히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늦은 시간에 가도 이제 무인 가게는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아무 때나 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제가 아까 무인 정육점 말씀드렸지만 퇴근길에 집에 가다가 삼겹살 딱 1인분만 사가지고 가야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옷가게 가서도 사실 눈치 보여서 뭐 3벌, 4벌 입어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네. 여러 벌 다 바꿔보고 셀카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소비자들도 만나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가격이 싸서라는 이유도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들지 않아서 그런지 무인 가게가 좀 더 저렴한가 봐요. 네, 실제로 무인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분들을 만나보면요. 왜 무인 가게를 여셨어요? 인건비 때문에요 하는 분들이 가장 많으셨고요. 이제 일손을 구하기도 코로나 이후로 쉽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매출이 줄었기도 하고 좀 전반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부담 없는 무인 가게를 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돌려서 일반 가게와 경쟁을 하겠다 이런 주인분들이 많았습니다. 아하. 또 아까 소비자들이 아무 때나 가서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가게들을 24시간 열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인건비가 든다는 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랑 또 통하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실제로 제가 취재한 곳들은 뭐 기존 직원을 내보내고 이제 무인 가게로 바꿨다. 이런 곳들은 아직은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그 햄버거 매장이었는데 원래 네. 주문만 이제 무인 계산대로 하다가 음식은 이제 직원분들이 내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상자 같은 게 있고 문을 똑똑 두드리면 음식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직원분이 줄어든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네. 햄버거를 만드는 일손이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른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리고 밤에만 이렇게 무인 점포로 운영하는 편의점들이 꽤 많거든요. 그 편의점 점주분도 만나봤는데요. 그것도 밤에 일하는 아르바이터생을 이제 고용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원래는 밤에는 좀 인건비 부담이 있어서 문을 닫았었는데 무인으로 바꿔서 열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있던 일자리를 없앤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생길 수 있었던 일자리도 있잖아요. 장사가 잘 되면 뭐 사람을 더 고용하고 이럴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그 일자리들이 생기지 않은 거니까 거기에 대한 고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님들을 상대하는 직업은 줄지만 무인 시스템을 뭐 관리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 손님들을 상대하는 분들이 그 관리직으로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 일자리는 늘더라도 또 개인의 일자리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무인 매장은 아무래도 직장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직접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아마 부업으로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거 내가 부업하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신데 다만 이게 정말 손이 안 간다. 무인이라서 내 손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은 상대하지 않더라도 그 물건 들여오고 재고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모든 잔손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무인 관리 매장만 이렇게 무인 매장만 관리하는 업체들이 생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인 가게라도 손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일영 기자 고맙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체감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일부 중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남부 지역은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대 10cm, 호남엔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쪼록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한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